김광수의 경제데이트 50회 2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2부는 어떤 이야기 하나요? 네, 지금 미국이 이제 그 4월 14일 영국과 프랑스와 함께 시리아 수도의 다마스쿠스에 있는 화학 무기 시설을 이제 정밀 타격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하고도 좀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 시리아가 이제 화학 무기를 썼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응징하는 차원에서 이제 공습을 짧게 하긴 했는데 그 지금 이 시리아 공습과 관련해서 그 한편으로는 이 시리아를 지원하고 있던 러시아를 이제 견제하는 그런 제스처이기도 하고 남북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있지 않냐 좀 이런 기사들과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뉴스나 이런 데 보면요, 소장님. 이게 러시아하고 미국의 뭐 대립, 뭐 신냉전 이런 비슷한 기사가 나오는데 사실 러시아는 이제 너무 쪼그라들어서 굳이 뭐 이렇게 견제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근데 이제 이번 그 이제 시리아 폭격은 사실 시리아 폭격은 작년 4월 달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나고 있을 때 공습을 해가지고 시진핑 주석한테 야, 그 내가 지금 시리아 폭격하고 있어. 폭격 중이야라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이미 이제 미군도 현재 지금 시리아에 한 2,000명 정도 지금 주둔해 있고 파견돼 있고 뭐 이런 상태니까. 근데 이제 뭐 이제 그 이제 이른바 이제 아사드인가요? 정부군하고 아사드 대통령 시리아 반군 하고 이제 그 반정부군하고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연합 서방 쪽은 이제 반정부군을 이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하고 터키하고 이란하고 이란 터키가 이제 시리아를 이렇게 정부군을 지원하고. 근데 이제 이 두 개가 이렇게 그 서로 이렇게 대리 이제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일종의 이제 대리 전쟁을 시리아 영토 내에서 대리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시리아 내에서 그런 대리 전쟁을 하냐라는 거예요. 중동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IS 이슬람 국가 테러 조직이 지금 시리아에 있어요. 꽤 크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밑에 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 다 명분이 러시아하고 미국이나 유럽 그 서방 진영의 명분이 테러 IS 이렇게 그 박멸 작전, 박멸 명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IS 박멸을 명분으로 하고 둘이 미국과 이게 러시아가는 직접적으로 어떤 그 지금 겉으로는 이제 대결 구도가 아니에요. 명분은 둘 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IS를 박멸한다라는 명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럼 왜 느닷없이 또 이번에 그 시리아를 폭격을 이렇게 한다라고 했느냐라는 거죠. 왜 느닷없이 했을까요? 화학무기 썼다고 명목적으로는 뭐 이제 그 시리아 정부군이 이제 그 반정부군하고 전투하면서 이제 화학 무기를 썼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 증거를 이렇게 찾았다. 뭐 해가지고 이제 공장 이런 시설을 찾았다. 뭐 공장 시설은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증거. 그러니까 그 화학 무기로 이게 그 사망을 하거나 이렇게 그 피해를 입은 이제 사람을 찾아가지고 혈액이나 이런 걸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실제로 그 거기서 이제 화학 성분이 검출됐느냐, 유독 이렇게 그 화학 무기로 간주되는 화학 성분이 검출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안에 내가 48시간 안에 칠 거야, 그 미사일 쏠 거야라고 했다가 이렇게 한번 또 연기했잖아요. 안 쏠 수도 있어 했잖아요. 말이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트위터에다 막 글 써지르는 것 같아서 안 쏠 수도 있어라고 또 뺑기 작전을 썼다가 뻥 하고 쐈죠 지금. 이게 이제 그 이른바 이제 그 증거를 찾았다라는 거죠. 쪽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이나 이런 서방 쪽에서는. 근데 이게 지금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시리아 그에서의 그 대립은 복잡해요.
IS 이슬람을 테러 박멸시키는 것은 미국이나 러시아의 공동작전. 네. 유엔 안보리 계획에 따르는. 네. 그래서 연합작전 일종의. 그런데 네. 작전을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정부군 영내하고 반정부군 영내. 예. 그다음에 그 심심하면은 이제 그 IS 거점을 한 번씩 가서 치고 뭐 이런 네. 거. 근데 그 또 하나는 이제 이게 크루드 문제가 걸려 있어요. 크루드족이요. 그러니까 저희 이라크 전하고 이렇게 해서 크루드를 이렇게 그 동원을 했거든요. 네. 터키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네. 반발을 네. 터키 북부 지역에 이제 크루드 쪽이 살고 있는데 네. 터키는 그걸 완전히 박멸을 시키려고 해요. 크루드족을. 이게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네, 네. 예.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크루드족을 이제 많이 이렇게 민병대를 이용해 가지고 이라크나 뭐 시리아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작전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 네. 조건으로 이제 독립이나 이런 자치권을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라크 쪽에 이제 크루드 자치권을 이렇게 은근슬쩍 끼워 넣으려고 하는 뭐 그런 이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건 조금 전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영국에서 최근에 네. 이른바 이제 그 소련 시절에 그 첩보 활동을 했던 이중 간첩 네. 스파이가 독살당했어요. 네. 최근에. 네. 그 이제 은퇴를 한 이제 이중 간첩인데 그래서 영국이 이제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러시아의 이제 KGB 요원이었는데 이제 뭔가 안 맞아가지고 이제 KGB 분들 영국에 왔다가 이제 잡혔든지 뭔가 안 맞았든지 해가지고 이제 역으로 이제 이중 간첩이 된 거예요. 네. 참. 예. 이중 간첩.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그 1급 살인 명령이 내려진 대상자겠죠. 반역자죠. 반역자죠.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그 영국이 이제 보호를 하고 있다가 이제 냉전이 끝나고 뭐 이제 그 냉전 시대 때나 또는 뭐 그 후에도 서로 이제 스파이 작전들을 전개를 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체포되거나 잡힌 이제 스파이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요원들이. 네. 우리 이제 007 영화나 이런 거 보는 것처럼. 네. 그럼 이제 그런 잡힌 요원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비공식적으로 비밀리에 맞교환을 해요. 맞교환을 해요. 네. 이 사람도 그 맞교환으로 이제 영국에 거주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도. 근데 이런 이제 근데 불문율이 하나 있는 게 어쨌든 그 전직 그런 공작 요원들에 대해서는 노타치. 건드리지 말자.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게 불문율이었어. 그 세계. 근데 러시아가 이미 예전에도 한 차례 러시아의 뭐 KGB 요원 출신이었던 그런 공작원으로 네. 영국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독살한 적이 있어요. 네, 몇 번 기사에 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인가 한참 전인가 독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용한 독살한 그러니까 어떻게 독살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독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극독물 같은 걸 넣어가지고 가다가 지나가면서 슬쩍 그냥 주사기에다 넣어가지고 주사문을 콱 찔러놓고 가면은 뭐 한 5분이나 10분 후에 가다가 죽는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신경가스라든지 직사를 하는 신경가스를 지나가면서 슬쩍 팍 뿌려놓고 가본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 집 현관이나 문이나 뭐 손잡이 같은 데다가 발라놓는다든지 뿌려놓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러시아 정황상으로는 저건 러시아 말고는 이제 독살할 이유가 없죠. 근데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한데 그 증거가 뭐냐면은 이제 독살을 당했는데 영국 이제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사를 하는데 이제 어떤 사인이 뭐냐를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부검을 하거나 혈액 샘플을 채취하거나 해서 이제 독약이라든지 어떤 극약이라든지 화학 독극물 같은 걸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네. 근데 했는데 나온 게 이제 독극물이 나왔는데 이 독극물은 네. 러시아만이 개발한 독극물. 이거 완전히 빼박진 건데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요인 암살용으로 그 목적으로 개발한 독극물. 어떤 산업용으로 사용된 독극물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데 이런 독극물은 산업용으로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독극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굉장히 또 러시아에 대해서 외교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부녀가 살해가 됐어요. 부녀가 살해가 됐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또 피해를 봤어요. 그다음에 오염돼 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수사를 한 경찰관도 중태에 빠졌었어요. 와, 얼마나 강력하길래.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영국이 많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네. 그것 때문에. 뒤집어졌어요. 그냥 그 사람만 죽었다면 또 이렇게까지 안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극독물들을 이렇게 영국이 와서 러시아 요원이 와가지고 이렇게 뿌려서 영국 시민들이나 영국 경찰들까지도 피해를 봤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화낼 만한데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대처를 한다라고 해서 일단 외교관을 막 추방을 했어요. 몇십 명 한번 굉장히 대대적으로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고 러시아도 영국도 추방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프랑스, 독일하고 이제 미국으로까지 이제 그게 확대가 돼가지고 미국이 러시아 외교관과 이렇게 추방을 했죠. 추방을 했어요. 미국도. 미국 러시아 대사관과 영사관인가 어딘가 폐쇄를 하고 추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으로 이제 추방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 폭격 전에 지금 러시아하고 영국하고 내지는 미국하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 전개가 그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유럽연합하고 미국은 이제 공동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강력하게 이제 제재를 가하는 영국 독극물 테러 사건으로 테러로 규정을 한다 이거예요. 테러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테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격앙됐죠 양쪽이. 근데 러시아는 이제 상당히 이제 이미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는 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목소리를 크게 낼 만한 입장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안 했어. 증거가 어디가 있어. 내가 안 했어. 진정하고 막 이런 입장이었고. 이제 영국은 막 이제 길길이 날뛰고. 거기에 이제 일본 아베는 또 어떻게 했냐면은 빠졌어요. 빠졌어요. 미국, 영국하고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외교관 추방하고 막 이렇게 이제 강공책 나가는데 아베는 또 이렇게 눈치 보다가 거기에 참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는 또 이렇게 기회주의자 아베 저쩌고 막 또 이제 비판이 막 나온 거예요. 언제는 미국하고 그냥 착착 붙어가지고 미국이 하면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따라서 하던 아베가 왜 그건 안 하냐.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하고 영토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바로 위에 러시아가 있으니까. 아니 지금 영토 반환 문제가 있잖아요. 북방 일본으로 말하면 북방 사계섬 반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비위를 불편하게 건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본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이제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겠죠. 그렇죠. 언짢겠죠.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왕따. 그래서 더욱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이제 일본 내에서도 이미 이제
그 모리모토 학원이나 각계 학원 뭐 이렇게 관련해서 비리하고 그다음 그걸 둘러싼 문서 조작 이게 이제 계속 터지면서 지금 이제 거의 아마 이제 실각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아베 총리로서는 이제 막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발버둥을 지금 이제 치고 있겠죠.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남북 문제도 그렇고 완전히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아베 총리가 어떤 이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의외의 곳에서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해 타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나비효과처럼요. 근데 어쨌든 그 이제 이야기가 그쪽 동네에서 이제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그 독극물은 뭡니까? 화학무기. 화학이죠. 그쵸. 시리아도 화학무기. 화학이죠. 같죠 지금 이야기가. 네.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그 공격이기도 하지만 이게 뭡니까 지금 러시아에 대한 그렇죠. 러시아에 대한. 네, 러시아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금 경고장을 던진 거죠. 그 여기에 지금 폭격에 미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가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한 90발 가까이를 쏘고 뭐 프랑스하고 영국이 한 10발 정도 가까이 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쏘기 전에 러시아한테 알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렸죠. 알렸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미 이제 러시아는 2014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그 크림반도를 이제 이렇게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흑해나 이제 흑해 함대가 있는 데잖아요. 거기를 그냥 먹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제 미국이나 유럽연합 뭐 이런 서방 진영으로부터 이제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도 이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경제 제재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 경제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경제제도 받고. 왜냐하면 이제 벌써 2014년부터 이제 경제 제재를 시작을 했으니까 14, 15, 16, 17, 18 거의 4년 후에서 5년째가 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러시아 경제가 이제 문제가 되게 이제 벌써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투자가 안 일어났어요. 또 2014년부터 무슨 일이 있었나요? 러시아 경제의 기둥인 오일 유가가 가격이 떨어졌죠. 유가가 폭락을 했죠. 유가가 폭락을 했죠.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안팎으로 굉장히 경제 제재하고 유가 급락으로 그러니까 이 유가가 급락한 게 된 것도 그때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아마 러시아 제재의 가장 효과적인 경제 제재 수단 중에 하나다. 이게 방송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그렇게 벌써 이제 5년 횟수로 치면 5년째 만 4년 정도 제재를 이제 받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거의 중요 기간 산업이나 시설 설비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망가져 있을 거예요. 재투자를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지 보수나 수리나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갈수록 이게 지금 러시아 경제가 망가지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가운데 푸틴이 실제로 제가 안 가봤지만 러시아 여행이나 관광 가본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혹시 가보신 분들이나 가볼 기회가 있는 분들은 한번 가서 봐보세요. 또 러시아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어떤 상태인가 거의 유지 보수가 안 되는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도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는 워낙 땅이 넓고 사람은 그렇게 넓은 땅에 사람은 한 1억 2천밖에 없고 흩어져 있고 대부분이 큰 정말로 극히 일부 대도시라 하더라도 러시아는 하도 오랜 동안 황당한 그런 위기들을 많이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위기에 대처하는 어떤 시민들마다 위기에 대처하는 생존 본능 같은 생존 방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모스크바 시민 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저기가 텃밭 운영 그런 게 어느 가정이든 그런 걸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는
경제 제재를 해가지고 막 이런 거 막 엉망이고 뭐 전철이 시간 안 와도 가다가 고장 나고 예를 들어서 네. 뭐 이렇게 뭐 엉망이라도 하더라도 안 되면은 걸어가든지 안 되면은 다음에 가든지 라든지 버틸 그거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버틸 수 있는 거. 다음에 이제 일단 자원이 풍부하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것이 풍부하니까 이건 거의 공짜에 가까울 정도이겠죠. 네. 그래야 정권을 유지를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더 이제 계속 그 경제 제재를 이제 강화를 한다 이거예요. 그 영국 그 이제 사건으로. 근데 이제 그 경제 제재가 이제 그 이번에 이제 그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 조치를 또 강화를 했었는데 네. 뭐냐면 그 시리아 때문에 경제 제재를 시리아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지 러시아에 대해서 강화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미국 재무성이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강화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유럽연합이나 유엔 안보리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뭐죠? 근데 이란 같으면은 핵무기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제재를 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봉쇄를 해버리죠. 그렇죠. 네. 이란하고 경제 거래를 하거나 수출입 교역을 하거나 무슨 이렇게 하면은 전부 알아서 해라고 딱 틀어 막아버리고 북한도 지금 그런 거죠. 네. 네. 근데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들었는데 까먹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럼 이제 완전한 경제 봉쇄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완전한 경제 봉쇄가 아닌데 다만 러시아에 대한 그 허용되는 것 이외의 투자는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분야가 정해져 있는 거네요. 예, 허용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금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네. 러시아에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생산을 늘리지 못하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판매가 안 돼 버려요. 러시아 판매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수리를 해가지고 타고 다녀야 돼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럼 제재는 어떻게 하냐면 푸틴의 측근, 네. 신흥 재벌 해서 이른바 그 권력의 중심부에 있으면서 네. 서방의 비밀 계좌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 비밀 계좌를 동결을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러시아의 부패가 네. 그러니까 이 절대적 이것은 그 러시아의 대통령제는 왕조적 대통령제죠. 왕이죠. 황제 짜르라고 하잖아요. 완전 부패죠. 네. 그러니까 그걸 그 범위를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그 대상을 계속 추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루블화가 폭락을 했으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1달러당 한 30루블 왔다 갔다 하던 것이 한때는 1달러당 막 80루블까지 넘어서 엄청난 지금은 1달러당 한 60루블대 정도 되나? 60루블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외화부족이에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네. 외화부족이라는 뭡니까? 달러가 있어야 현찰 주고도 암거래라도 해서 물건을 가져오는데 네. 그것이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다음에 해외 자산이나 이런 걸 다 동결을 시켜버리니까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자급자족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뭐 그런 거죠. 외화 통제를 하고 그러니까 러시아 여행 같은 거 갈 때는 조심해야 돼요. 달러 들고 있는 거 발견 나가면 바로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싸다고 많이들 가던데 조심해야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뭐 거의 바가지 투성일 거예요. 가서 네. 보면 안 봐도 삼천리예요. 네. 외국인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 딱 보면은 거의 바가지일 거예요. 뭐 이중 가격제. 그래서 러시아 사람은 싸고 외국인 관광객은 바가지. 많이 들어보거든.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러니까 시리아 미사일 쏜 것은 그래서 일종의 러시아에 대한 경고. 지금 이제 영국 그 독극물 테러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이제 까불지 말라는 경고죠. 네. 너 이렇게 그 러시아가 뭐 이렇게 뭐라고 해도 전쟁을 수행할 지금 경제력이 안 돼요. 네. 물론 이제 어차피 그 핵무기 서로 쏘면 같이 다 죽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전쟁은 사실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거의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이제 억지력
북을 위한 핵 보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명분이 그거니까. 그런데 그런 점이 있고 약간 이제 부수적인 이제 효과라 할까 하는 것은 이제 북핵 관련해서 이제 북한에 대한 이제 까부지 마라는 그러니까 그 시그널 같은 거. 뭐 이제 보여주기식이죠. 네. 보여주기식인데. 근데 이건 이제 북한은 또 이렇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반도 상황과 중동 상황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지. 네. 구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뉴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걱정했던 거는 그건 북한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메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영국 문제고 영국의 독극물 테러 문제고. 네. 물론 이제 시리아 내에서 이제 그 아사드 정권이 이제 화학 무기를 썼다라는 증거. 그러니까 또 항무기를 뭐 썼는지 어쩐지는 또 하도 저번에 한번 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라크 전쟁 때 부시 정권이.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썼다고 해서 이제 폭격을 한 거니까 뭐 그런 것도 겸장해서 겸사겸사해서 이제 한 거라고 그렇게 보고 다만 이제 그 북핵과 관련해서는 전에도 이제 쭉 우리 이렇게 팔로우를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곧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4월 27일이요. 열리죠. 그 전에 이제 미일 정상회담이 아베 총리가 가서 이게 전에 열리죠. 네. 예. 근데 거의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 너 좋은 녀석이야. 골프 한번 치고 대신 갈 때 또 야 너 자동차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아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트럼프가 그런 건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받을 거 다 받고 있다. 협상의 기술이라는 제가 보면. 이 판사판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강수를 계속 강수로 나가는 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먹히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율도 반등하고 의외로 지지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네,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역으로 말하면 러시아나 중국이 지금 아직 미국한테는 그 택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이 경제력이 말을 해줘요. 그렇네요. 경제력이. 예. 그러니까 특히 중국은 이제 뭐 군사 기술, 과학 기술 면에서도 많이 처지고, 뭐 경제력 규모는 뭐 이렇게 세계 두 번째라고 해도. 1인당으로 치면은 1인당의 어떤 가용 여력으로 치면 아직 중국은 택도 없죠. 그렇죠. 예.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전쟁보다도. 먹고 사는 비용을 빼놓고 나면은 나머지 전쟁할 돈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으면 경제적 소요로 인해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큰 이게 불안 요인이죠. 권력 자체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워낙 사람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가 와서 쳐버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권력 투쟁이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그런 권력 투쟁으로 인한 폐해를 겪었다 이거예요. 문화 대혁명 때.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런 폐해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덩샤오핑이 집단 지도 체제를 구성했는데 시진핑이 이걸 다시 또 이렇게 원점으로 이렇게 돌려놓은 뭐 이런. 근데 이게 그 세상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어떤 처음에는 유리하고 이익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되거나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게 발목을 잡아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근데 어쨌든 뭐 그 북한의 경우에는 이제 미일 정상회담 먼저 있고 그다음에 남북 정상 메인이 이제 남북 정상 왜냐하면 4월 27일이요.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5월 달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6월 2일로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이제 잡혔죠. 6월 2일로 잡혔을 거예요. 6월 2일. 6월 2일로 잡혔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저번에 이제 북중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중 정상회담, 이제 미일 정상회담, 이제 그중에 남북 정상회담이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초순이나 중순쯤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아베 총리, 이제 중국의 리커창 총리
시진핑 주석이 안 오고 리커창이 오죠. 네. 하여튼 그 뭐 정상이라고 해서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또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6월 초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일정이 잡혀 있죠.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죠. 네. 근데 북한이 지금 뭔가 결정적으로 내 핵을 포기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게. 네. 근데 왜 갑자기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이제 이 전후 사실들이 좀 더 드러나면은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다만 추측컨대 북한은 경제 봉쇄가 굉장히 먹힌 것 같다라는 이제 정도로 추정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다음에 김정은 이제 위원장인가요? 국방위원장이죠. 이제 젊죠. 네. 그렇죠. 젊고 어쨌든 간에 유학을 갔다 왔죠. 네. 스위스로. 네. 그러니까 야 이게 중국도 저렇게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큰 나라가 그런데 뭐 보면 북한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사람도 적고 땅도 좁은 북한이 왜 이렇게 못 먹고 못 사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유학 가서. 네. 그다음에 중국을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저 예전에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하고 자꾸 이렇게 형님 동생 하자 아니면 맞짱 뜨자 막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왜 저렇게 됐나 하니까는 경제 강국이 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김정은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젊으니까 그 주위에 측근 세력도 젊은 사람들이 적지 않겠죠. 다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 유학파들이나 뭐 어쨌든 간에 하겠죠. 그러면 그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야 이게 지금 우리가 핵무기를 이렇게 만든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이 자체를 이렇게 핵무기 자체를 계속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또 그걸 바탕으로 우리 권력을 계속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렇죠. 예전처럼 뭐 고난의 행군이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버틸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근데 이미 경제는 이제 시장 경제화되어 있는 상태고 사실상. 그러면 야, 중국을 보니까 우리가 먼저 경제 강국을 이루면 그때 기술이나 돈이나 이런 걸 많이 쌓아둬 가지고 그때 만약에 우리 체제를 위협을 하면 그때 핵무기 만들어서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경제 강국으로 갈 때까지 체제 보장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한테 급작스럽게 제안을 하고 북미 회담을 제안을 하고 우리가 결정적인 형태로 핵을 포기를 할게. 대신에 우리 체제적을 확실하게 보장해 다오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거예요. 그게 가장 높은 가능성이. 근데 이 파장이 단순히 그러면은 북한이 핵을 포기를 하고 경제 제재를 풀어준다라는 차원에서 끝나는 파장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 파장이 북한이 핵을 포기를 하고 경제 제재를 풀면 이제 뭐 그다음 단계는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북미 수교하고. 이제 뭐 북미 수교를 한다든지 북미 수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지금 평화 종전 선언하고. 그거 해야 되죠. 종전 선언을 하고 이제 평화 협정을 맺어야 되죠. 그다음 단계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다음에 개혁 개방. 개혁 개방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남북 협상. 남북 경제 협력이 일어나겠죠. 개성공단 열고 공강산 열고. 경제 협력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남북 경제 협력이 일어나면 그다음 단계는 무슨 이야기가 나타나요? 철도를 열고 통일. 그 남북 서로 간의 체제를 인정하는 형태의 연방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연방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북한 입장에 체제 안정 면에서. 체제 안정을 위해서는 도리어. 체제 안정 면에서 연방제를 하는 게 북한 입장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지난번 방송에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만약에 연방제가 되지 않으면 미국이 그 쳐버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연방제를 하게 되면
이런 제안에 대해서 만약에 북한이 만약에 친중에서 친미로 전향했다면 중국이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렇죠. 네. 중국이 지금 지지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중국 입장에서도 손해 안 보는 게임이라고 본다 이거예요. 지금 네, 이 북한이 던진 제안이. 네. 그게 왜 그럴까? 그러면 그건 유일하게 이 연방제 위에는 연방제 통일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위에는 이게 답이 안 나와요. 다른 거를 생각을 할 수 없는 반응이라는 말씀이군요. 예, 연방제 통이 다 낮은 단계에 이제 그러니까 비핵화를 선언하면은 굳이 그냥 그게 북한 남한 예컨대 지금 현재도 유엔 동시 가입이 돼 있으니까 이 두 개 나라의 형태이죠. 네. 이건 남북 당사자 간의 문제예요. 남북 통일하겠다라고 하는 건. 네. 그냥 남한 정부하고 북한 정부가 우리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합시다라고 서로 합의하면 그걸로 끝나요. 네. 헌법 바꿔야겠는데. 예.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다음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뭐가 이제 뭘 해야 돼? 뭐가 이렇게 그 정리가 되냐면 첫째는 한미 안보 동맹이 해제가 돼요. 그렇죠. 주한미군 철수하고. 왜냐하면 한반도가 하나의 나라로서 이제 통일이 되기 때문에 한미 안보 동맹은 남한과 미국 간의 안보 동맹이에요. 근데 북한하고 이제 남한이 이제 하나의 나라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한미 안보 동맹이 해제가 돼요. 한미 동맹이 해제되더라도 그다음에 주한미군이 아니. 그다음에 북한은 또 뭐가 됩니까? 중조 동맹 조약이 또 해제가 돼요. 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중국 입장에서. 네. 중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해결하고 북한을 어쨌든 중국에서 좀 띄어낸다라는 거예요. 네. 통일을 하면은 경제 협력의 주 대상이 누가 될 것 같아요? 남한이에요. 그렇죠. 예, 남한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어떤 시나리오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처음에 문재인 그 정부 특사가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메시지를 이제 일본이나 미국에 내는다 전달했잖아요. 네. 그때 나왔던 이 표현들이 뭐였습니까? 동북아의 격변적인.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비핵화를 핵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만으로는 이건 패러다임 변화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이런 것까지도 지금 시야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지금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그 발언들을 보면 지금 두 번 다시 없는 절대적인 기회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여기서 무슨 뭐 친미 제국주의네 뭐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런 이제 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신뢰. 남북 간의 신뢰요. 남북 간의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한 미국이 인정할 만한 정도로 핵을 완전히 포기를 하고 바로 남북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로 바로 들어가서 경제협력을. 그럼 이제 경제협력 확대하는 것도 누가 막을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하고 그다음에 한반도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한반도의 중립화가 결과죠. 그러니까 북한의 제안이나 아니면 남북한 간의 그 물밑 이야기가 중립화를 전제로 한 남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그러면은 가장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보장이 돼요. 그게. 이 시나리오가. 그 시나리오만이 유일하게 체제 보장이 돼요. 이런 정도로 합시다. 통일한국에 속해 있는 연방제 국가로서. 그러니까 북한 그 평창 올림픽 때 이제 그 비밀 회담 이야기 나오고 바로 그 뒤에 급물살을 이렇게 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순간이 거의 이런 시나리오를 보였어요. 그 소장님 이 방송이 성지 방송이 되는 걸 기대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게 벌써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3번째시고 이 주한미군 철수나 이 얘기는 바로 지지난번에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기대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낮은 단계 중립화된 통일이 이루어지면 주한미군과 그다음에 중조조약이나 이런 거 다 해제가 돼요. 다 해제가 돼요.
이게 되게 방송 기대게 되면서도 좀 뭔가 그 중간에 그러니까 무슨 터지는 거 아니야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문재인 정부하고 김정은 그 위원장 간에 절대적인 뭔가 맥락이나 신뢰, 네.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같이 이렇게 뭔가 문제를 풀어간다. 그래서 첫째 첫 번째는 절대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확실하게 한다라는 걸 하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검증을 받는 거예요. 네. 검증을 받는 거예요. 이게 길게 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협상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말했냐면 포괄적이고 단계적으로 한다. 그렇죠. 단계적으로 이제 북한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네. 근데 미국은 일괄 타결을 한다. 네. 단기간에 처리를 해야 된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만약에 그 낮은 단계에 중립화된 연방제 통일 형태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 일괄 타결. 네, 일괄 타결의 포괄적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표현하는 포괄적 해결 방안이라는 것이 지금 용어가 이렇게 네. 모든 걸 다 지금 담겠다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한 큐에다. 예. 네. 그러니까 포괄적이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그렇죠. 비핵화를 하면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네. 포괄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 포괄적이라는 말을 쓰면서 두 번 다시 없는 절대적인 기회다. 네. 뭔가 이제 이렇게 결정적인 변화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 이거예요. 네. 네. 거기에 이제 뭐 아베 총리가 깔짝깔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다 받아주면 돼요. 그냥 네. 그래? 네. 뭐 그 납치 문제 그리고 일단 이거 해결되면 내가 책임지고 정리해 한번 이렇게 다리 놔줄게. 아니면 이렇게 해결되도록 할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50회 2부에서는 시리아 공습, 그 뒷 배경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들, 그리고 남북 또 회담, 북핵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말 좀 기대되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셔서 앞으로 정말 어떻게 될까. 기대 반, 네. 흥미 반, 네. 걱정 반, 뭐 그러네요.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사실 수료한 김남희입니다. 금융권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 금감원을 출입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터질 때마다 결국은 해결은 하지 못하고 보신주의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금융사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새로운 것 그리고 변화를 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걸 알고 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제가 좀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료를 찾다가 보니 이제 이 여기를 알게 됐고 같이 좀비가 될 바에 난 좀 더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이제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됐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조금 차별화된 컨텐츠와 그리고 기자로서 좀 시각을 갖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컨텐츠를 더 많이 생산하겠습니다.